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혼을 살다가 돌아와 이혼을 했습니다. 워낙 이곳의 지역사회가 좁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나라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때는 남자친구였죠. 남친네 가족은 다른 나라에 이주 후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도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지만 졸업하면 다시 그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큰 한인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친네 형도 그 가게의 2호점을 운영한다고 했고요. 남친은 돌아가면 아버지네 가게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만약 자기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만나보니 정도 너무 들고 헤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너무 큰일이잖아요. 부모님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보고. 남친은 저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고. 저는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국에서 취업을 한 후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친과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요. 남친은 1년에 3-4번 정도 왔고 한 번 오면 2주 정도는 있다 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짧게 만나니 더 그립고 사무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나긴 고민 끝에 남친과 결혼하고 저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의 만류 끝에도 저는 남친에 대한 사랑 하나만 보고 머나먼 그곳까지 그 남자를 따라간 거였죠.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시부모님도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나 이렇게 온 게 고맙고도 안쓰럽다며 잘 대해주셨고 형님네와도 잘 지냈죠. 아무래도 사업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자주 보고 가깝게 지냈어요. 저도 타지에서 외롭게 남편만 보고 지내는 것보다 가족끼리 복닥거리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나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과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형님은 한국에서 온 저랑은 다른 케이스인 게 이미 친정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서 여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주버님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요. 형님네 부모님은 여러 곳에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부잣집 딸이었지만 그런 티도 내지 않고 성격이 털털하고 쿨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특히나 많이 챙겨줬어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쭉 여기서 살아온 본인과는 제가 다른 처지다 보니 더 신경 써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참 고맙고 형님에게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형님은 6살, 2살, 아들 하나랑 딸 하나를 키우셨어요. 아이가 둘인데도 여전히 날씬하고 세련되게 꾸미고 다녔죠. 형님은 아이들이 어려서 주로 집에서 육아를 했는데 저도 형님네에 놀러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시터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같이 미용실이나 네일샵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수다도 엄청 떨었죠. 참 고마웠습니다. 형님이 친구처럼 대해준 덕에 적응도 더 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형님은 주로 남편, 그러니까 아주버님 욕을 많이 했어요. 애정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마음에 안 드세요, 형님?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야. 요새는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머리는 왜 그렇게 까지고 배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요새 살도 더 찐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맞장구 치긴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과 형제지간이지만 딱 봐도 좀 다른 스타일입니다. 남편은 키도 크고 훤칠한 느낌이고
아주버님은 키도 좀 작고 머리도 좀 까지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형님 말에 맞장구를 칠 순 없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선 좋겠어. 도련님이 워낙 샤프하잖아. 키도 큰데다 몸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같은 형제인데 왜 그렇게 다른가 몰라. 운동도 좀 같이 하고 그러지. 남편한테 아주버님이랑 같이 운동하라고 해야겠어요. 됐어. 나라고 말 안 해봤겠어? 우리 남편은 운동 안 해. 그저 집에만 오면 들어 누워서 폰 보기 바빠. 서로 대화 안 하고 지낸 지도 꽤 됐고. 형님은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밖에서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인꼬 부부라고 다들 알 정도로 서로 잘 챙기거든요. 부부의 속사정은 부부만 아는 거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과 형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무교라서 한국에 있을 땐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좀 특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한인사회의 인맥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사업을 하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어쨌든 교회에 가는 건 필수라고 하니 저도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 거기 오신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드리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또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이곳에 일하러 왔거나 이민해서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제 또래들이라 금방 가까워졌죠. 연락도 자주 하고 저희 가게에도 자주 놀러 오고 한 번씩 쇼핑몰 같은 곳도 함께 다녔어요. 저도 시부모님의 가게 일을 돕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당분간은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라며 관광하고 많이 놀러 다니라고 배려해 주셔서 바쁠 때만 조금씩 거드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저희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어차피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렇게 하루는 교회 친구들과 카페를 갔을 때였습니다.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와 앉았거든요. 시실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친구가 묻더라고요. 은서야, 여기 와서 지내는 거 이제는 익숙해? 많이 익숙해졌지. 근데 처음 왔을 때부터 사실 괜찮았어. 가족들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 잘 챙겨줘야지.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너도 참 대단하다.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해. 지금도 남편 너무 좋지? 그렇지. 아직 신혼이잖아. 아기 가질 생각은 없고? 아직은 없는데 생기면 낳으려고.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불쑥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네 형님 주연이 있잖아. 어, 저희 형님 이름이 주연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연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주연 언니 어때? 형님 너무 좋아. 사실 남편 다음으로 형님이 제일 많이 의지돼. 그 정도야? 응. 시실리아는 묘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시실리아도 언니처럼 부모님이 이민을 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산 거라 이 교회에는 오래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과 서로 잘 알겠다 생각했는데 알긴 하지만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타국에서 나름 적응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좀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는 교회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관해서 엄청 깨름직하고 불쾌한 소문이었어요. 바로 형님네 둘째 딸이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기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실리아 포함해서 제 교회 친구들도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실리아에게 말했죠.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제 말에 시실리아가 저를 묘하게 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생각해? 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말과 달리 시실리아는 뭔가 저에게 말하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뭔데? 왜 그래? 아니야. 너네 가족 일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 그렇게 말하니 더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니까? 얘기해줘. 우리 가족 일인데 나만 모르는 것도 이상하잖아. 시실리아는 다른 친구들 눈치를 살짝 보고 말하더라고요. 실은 주연 언니 말이야. 너는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같이 교회 다녔잖아. 음, 주연 언니 사실은 조금 유명했어. 뭐가? 나도 뭐 그냥 카더라로만 들었는데 주연 언니 결혼 전 청년 구역 예배에서 안 사귀어 본 남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유명해. 저는 그 말에 친구에게 조금 화가 났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그건 결혼 전이잖아. 남자 많이 만나봤다고 이런 이상한 소문 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제가 좀 불쾌한 기분으로 말하자 시실리아도 놀란 얼굴로 다시 말하더라고요. 아, 미안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언니가 원래 소문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거지. 친구의 말인즉슨 형님의 품행에 관해 원래부터 교회나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쾌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결혼 전 연애를 많이 해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외간 남자의 애를 낳았다는 끔찍한 소문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저는 누가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낸 건지 형님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형님은 정작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됐어. 그런 소문 신경 안 써. 저는 형님 성격이 정말 쿨하구나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맘때 저희 집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때쯤 부쩍 수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집에도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으로도 누구랑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문자며 카톡이며 싹 지워놓는 겁니다.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거가 분명한 건 아니지만 남편의 행동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타임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인터넷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남편 폰에 설정해 놓고 제 폰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타임라인을 수시로 확인해 봐도 기껏 가는 데라곤 가게랑 저희 집, 형님네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닥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찝찝한 기분으로 속만 끓이고 있는데 결정적인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님이 오늘 가게 일찍 마쳤다고 하셨는데 정작 남편은 저에게 단체 손님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정말 가게에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타임라인이 위치를 못 잡는 건가? 오류가 있는 건가? 하면서 긴가민가한 기분으로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네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상한 걸 보았어요. 남편 가게의 문은 닫혀 있는데 가게 근처에 형님 차가 있는 거예요. 어? 형님이 오신 건가? 생각하며 가게로 가보려는데 형님과 남편이 같이 문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저는 이미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왜 두 사람이 나올까 싶어 의아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언제 왔어? 들어오지. 지금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형님은 어쩐 일이세요? 아, 나는 이거 가지러. 형님이 음식이 든 통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야. 아, 그래요? 도련님 데리러 온 거야? 네. 애기들은요? 시터가 보고 있어. 그럼 나 먼저 갈게. 잘 가.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차로 올라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을 봤는데 정작 남편은 약간 긴장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무슨 단체 손님이야? 어머님은 아까 전에 영업 끝났다던데. 아, 저기 실은 바른 대로 말해. 속일 생각하지 말고. 가게에서 좀 쉬다 간다고. 무슨 가게에서 쉬어? 집에 와서 쉬면 되지. 아, 그냥 좀 누워서 폰도 좀 편하게 보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게임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게임하려고 일부러 단체 손님 있다고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너무한다 진짜. 내가 뭐라고 하면 뭐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다음부턴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해. 알겠어. 저는 일단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불 꺼진 가게에서 왜 형님과 남편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요. 형님 말대로 음식을 가지러 갔을 수도 있지만 아주머님네 가게에서 들고 와도 되는 걸 굳이 남편이 있는 가게에 간다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말도 뭔가 어설프고 거짓말처럼 느껴지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문득 시실리아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형님의 소문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친구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실리아를 따로 만났어요. 있잖아. 우리 형님에 관한 소문 말이야. 왜 그래? 너는 어디서 들은 거야?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것 같던데. 그냥 무시하고 넘기지. 좀 궁금해져서 말해줄 수 있어? 제 말에 시실리아는 잠깐 생각하다 말하더라고요. 실은 나는 다른 친구한테 들은 거야. 주연 언니네 둘째 딸 있잖아, 수아. 유난히 피부도 하얗고 머리카락이나 눈동자도 갈색이잖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주연 언니도 그렇고 너네 아주버님도 그렇고 전혀 아니잖아. 그건 그랬습니다.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머리나 눈동자는 평범한 짙은 밤색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둘째 딸이 머릿결이나 눈동자가 옅은 갈색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우리 아버님이 눈동자색이나 머리색이 옅잖아. 친할아버지 닮은 거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실은 그 소문이 정확하게 뭐라고 났냐면, 음, 둘째 딸 수아가 너네 남편 애기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 수아 태어났을 때부터 소문이 조금 있긴 했거든. 너네 아주버님하고는 하나도 안 닮고 오히려 너네 남편이랑 닮았다면서. 그런데 그런 건 같은 집안이니까 작은 아빠를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그 소문이 났던 건 주연 언니가 수아 데리고 타운 쪽에 있는 피부과를 갔대. 아기가 건선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병원에 이미 너네 남편도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 건선 치료 받으러.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도 건선이 있어서 고생을 꽤 하거든요. 남편은 건선 있는 거 맞는데 수아도 그렇다곤 못 들었는데. 그리고 건선이라는 게 꼭 유전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모르지. 근데 그런 식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소문이 그렇게 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 말대로 저희 남편은 아버님을 닮아 머리칼이나 눈동자가 옅은 색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남편에게 관심이 생겼던 것도 이국적인 느낌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때문도 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수아랑 남편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건선은 유전성이 약간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형님네 아기들을 많이 봤지만 첫째와 둘째가 사뭇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성별이 다르기도 하고 저희 남편만 해도 형님하고는 다르게 생겼으니
집안의 특징이 그런가 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저도 모르게 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알 사람은 다 아는 소문이라고 했어요. 저만 까맣게 몰랐다가 전에 교회 지인분이 말해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시실리아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났어요. 너무 말이 안 돼서 웃음이 난다.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게다가 애기까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 여기선 그런 걸 믿어? 물론 말 안 되지. 그래서 소문인 거고. 하지만 저는 말과 달리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질했어요. 내가 정말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 많이 퍼졌어? 솔직히 아는 사람은 알지. 수아 낳고부터 있던 소문이었는데 최근에 병원 진찰받고 나서 더 퍼졌으니까. 그냥 주연 언니가 예전부터 교회에 있는 남자들 번갈아 가면서 만난다는 소리가 많았거든. 그래서 원래 주연 언니가 그렇게 소문이 좋진 않았어. 근데 너네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고 나선 마음 잡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수아 낳고 또 그런 소문이 도는 거지. 여기가 워낙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 다 돌아. 사람들 그냥 가십거리로 떠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야 돼.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찬찬히 봤어요. 친구 말을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아는 아주버님보다는 남편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너무 막혔어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이 뭔지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남편의 머리칼과 형님네 집에 갔을 때 수아 머리를 빗겨준다는 핑계로 머리칼을 몇 개 챙겼어요. 그걸 한국에 있는 저희 언니에게 보냈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요. 언니는 무슨 일이냐 했지만 제가 나중에 다 말해줄 테니 일단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에게 검사를 맡기고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심란한 기분으로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위치 타임라인을 가만 보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또 위치는 가게고요. 마감을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더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딱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날아갔어요. 가게 주변을 보니 딱히 형님의 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긴가민가 하면서 가게로 달려가 문을 확 열었어요. 저도 가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환장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아있고 남편 위에 형님이 남편 목에 팔을 두르고 폭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엄청 다정한 연인처럼요. 그러다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놀라서 일어나더군요. 여보! 저는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남편 뺨을 때렸어요.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형님을 노려봤어요. 형님은 미간을 찌푸리고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형님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형님은 아무 말 없고 남편은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뭘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형님이랑 이러고 있어? 남편은 아으거리면서 자기 머리를 막 헤집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필 걸렸네 싶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은서인데요. 가게 왔거든요. 제가 지금 뭘 본 줄 아세요? 그 말에 남편은 제 폰을 뺏어서 꺼버리더라고요. 왜 이래? 다 말해야지. 이런 미친 짓 해놓고 그냥 지나가길 바랬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시. 다 말해야지. 이런 미친 짓 해놓고 그냥 지나가길 바랬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말하고 아주머님한테도 말해야지. 여보, 이러지 말고. 아니, 진짜 미친 거야? 바람을 펴도 어떡해. 같은 가족끼리 이러냐고. 진짜 더럽고 소름 끼치고. 너 하나만 보고 이 나라까지 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사람이야? 형님이 사람이에요? 자식들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련님이랑 이런 짓을 저질러요? 짐승이에요?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저한테는 타고 가서 안쓰럽다고 해놓고 뒤에선 제 남편이랑 이러고 있어요. 진짜 미쳤냐고요. 제 울부짖음에 형님은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난리를 치고 기운이 빠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까 제 전화를 받은 시부모님까지 가게로 왔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남편과 형님까지 둘러본 시부모님. 그런데 남편을 향한 시부모님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네 아직도 이래? 이제 안 그런다며?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이젠 안 그런다니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께 여쭤봤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냥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다 알고 계셨어요? 동현 씨랑 형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하셨잖아요. 아버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상황만 보고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시네요? 제 말에 아버님도 천장만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만 앉아서 이 가족들을 올려다보는데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이 미친 사람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타국까지 와서 살았던 건지.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시부모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무작정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공원은 밤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아 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혼자라는 생각과 이 낯선 나라에 덩그러니 있다는 게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저 가족들은 서로 똘똘 뭉쳐 저를 속이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형님네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을 막 두드리니 아주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재수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 집에 없죠? 예,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친구는 무슨, 아주머니 혹시 알고 계세요? 뭘요? 형님이랑 저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요. 그런데요, 저는 또 놀랐어요. 아주버님도 그게 뭔 소리냐며 눈이 뒤집힐 줄 알았는데 약간 제 말에 시선을 회피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요. 제가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재수 씨가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소문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버님도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집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의 남편인 아주머님까지요. 저는 충격으로 어버버하며 물어봤죠. 수아가 진짜 저희 남편 딸이에요? 제 물음에 아주버님은 눈이 엄청 커지더니 따지더라고요. 재수씨,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술이라도 먹었어요? 집으로 가세요. 그만 문 닫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친정으로라도 가던지 친구 집이라도 가는데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짐 챙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좀 하자면서요. 그 사람들이랑은 말 한마디 섞기 싫었지만 한편으론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좋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얘기해줘.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더 이상 뭘 숨겨? 최소한 나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 솔직하게 말해줘. 제 말에 남편도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남편은 형님과 몰래 만나왔던 게 맞고 몇 년 전에 시부모님께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도 난리가 났는데 형님을 못 쫓아낸 건 형님네 부모님이 여기서 크게 사업을 하시고
저희 시부모님도 이런저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대요. 사업적으로나 인맥적으로도. 물론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얽혀서 쫑을 내고 싶어도 못 냈다고 합니다. 대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확언을 받았고 두 사람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형수와 도련님 사이로 지냈다고 해요. 저랑 결혼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나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나 둘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물어봤습니다. 애초에 여기서는 소문이 다 나서 결혼하고 싶어도 할 여자도 없었겠구나.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대학교부터 사귀었는데 무슨 소리야. 1년에 몇 번이나 만났다고. 여기 있는 동안은 형수랑 잘도 붙어 먹었겠네.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쪽냈었다니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수아가 당신 애야? 제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몰랐어. 형수도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고. 그런데 형수가 갑자기 얼마 전에 실은 내 애라고 한 거야. 정말 남편의 애가 맞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셨어요? 제 말에 어머님이 힘없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도 최근에 알았어. 주연이 걔가 말을 안 하니 우리가 알겠니? 근데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는 거야. 너 없을 때 말하던가. 이미 결혼까지 한 동현이한테 수아가 사실 동현이 애라니. 어휴, 우리도 진짜 기가 막혀서. 근데 어쩌겠어. 어머님, 아버님, 동현 씨도 미쳤지만 그 여자도 미친 여자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계속 두고 싶으세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래저래 도움받은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그럼 수아가 동현 씨 딸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형제니까 피가 안 섞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핏줄이잖아. 그래서 그냥 수아한테는 비밀로 하고 잘 키우자고. 다들 미치셨어요, 진짜? 저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뭘 듣고 있나 싶었어요. 이 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어머님이 다급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야. 네가 이것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면 우리도 너한테 섭섭치 않게 해줄게. 사무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동현이랑 너랑 맡아. 너 차도 바꿔줄게. 어머님, 지금 자식들 상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소문 날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너도 나중에 자식 나오면 알겠지만 내 맘대로 되는 줄 아니? 누군 이런 걸 원한 줄 알아? 나도 기막혀 나도. 근데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부모라면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덮고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됐고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못 살아요, 더 이상. 저는 이런 미친 짓에서 빠질게요. 여보!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잡으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확 떠밀었어요. 만지지 마. 진짜 소름 끼친다. 너네 식구들 다. 앞에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니 사실은 여기서는 소문나서 결혼도 못할 둘째 아들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온 나한테 떠넘긴 거네. 와, 진짜. 저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악몽 같은 일인가 싶어서요.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야, 이거 누구 거야? 친자 맞대. 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남편 본인 입으로 다 들었으니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뒤로하고 언니에게 한국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이냐며 놀라는데 저는 가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가장 빠른 항공편을 찾아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도저히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서 짐은 필요한 것만 대충 싸서 온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미친 집구석이라며 한바탕 싸우셨고요. 저는 잘 살아보겠다고 남자 하나만 믿고 외국을 갔다가
이런 꼴로 도망치듯 돌아오니 기분이 말도 못하게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마음을 진정시킨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만 선임하고 자기가 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둘째 딸 수아의 유전자 검사도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그걸 안 시댁 측에서 연락이 와서 상당히 많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으니 소송만은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송보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놈의 소문이 뭐라고.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소문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까지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상관없이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그 집과는 쫑난 거 돈이나 왕창 받고 빨리 끝내자 싶어 제시한 금액의 돈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나중에 시실리아에게 들으니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알 사람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아니 그 미친 여자가 너무 대놓고 남편네 불 꺼진 가게에 자주 드나들기도 하고 또 저랑 이혼하고 제가 한국으로 가버린 것 때문에요. 근데 웃긴 게 소문은 다 났지만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얼굴 붉힐 일 없이 그냥 뒤에서 소문으로만 이야기가 돌고 도는 거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곳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였는데 실상은 서로 지저분한 면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뒤에서 소문은 돌고 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댁에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나라명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지만요. 시실리아랑은 그 후로도 한 번씩 연락은 했지만 서로 공통사가 없는 데다 볼 일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점점 뜸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국에서 새 출발한다고 정신없고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누가 왜 이혼했냐 물어보면 그냥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정도로만 주변에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희한한 사고방식과 뒤틀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저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리저리 새어나오는 소문 잘 틀어막으며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코피도 수시로 흘렸고 특히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곤 했죠. 당시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제가 워낙 병원을 자주 다니고 몸이 약하니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결국 제가 6살이 되던 무렵 저희 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직 저를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일을 하실 때는 잠들기 전에나 겨우 부모님의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면서부터는 온전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겨 어린 마음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했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려 애쓰셨어요. 엄마, 나 야채는 먹기 싫어. 현지야, 이렇게 계속 편식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더 자주 아파. 우리 현지 아픈 게 좋아? 아니, 아픈 거 싫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골고루 먹고 튼튼해지자. 엄마가 맛있게 요리했어.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온갖 요리를 다 하셨어요. 이런 엄마의 지극정성 덕분에 저의 지독했던 편식 습관도 조금씩 고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약한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키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치셨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외동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도 제 건강만큼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틈만 나면 코피가 흘러 화장실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고 체육 시간은 항상 열애가 되어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거든요. 조금만 달려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리거나 체력이 너무 딸려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으니까요. 선생님들은 몸이 많이 약한 저의 편의를 여러모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활동에서는 빠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제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모습이 다른 친구들의 눈에는 굉장히 안이 꼽고 불공평하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대뜸 시비를 걸어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냥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왜 너만 선생님이 편애하고 힘든 활동도 다 빼주냐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고 항상 반에서 은근히 겉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혼자 많이 울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껴져서 충분히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쭉 혼자였어요. 그게 참 서글프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 덕분에 오히려 저는 더욱 강인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도 터득했거든요. 중학교까지도 상황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워낙 약한 데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겉돌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냐고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 내색은 많이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운하고 서글픈 일도 많았을 텐데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져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고요. 또 엄마 아빠는 저에게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여려 보여도 속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든 사람이라고요. 그때 해주신 그 말들은 제 마음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 저에게 말해주신 그 말들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곤 하니까요. 저는 허약한 건강과 체력이 좀 나아지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행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성격도 좀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도 여러 사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좋은 동기들을 여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들 덕분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학 시절의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강혁수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당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치고는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순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거기에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2년 정도의 교제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친처럼 모두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시아버님도 아가씨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활짝 웃으시며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시어머니는 좀 다르시더군요. 분명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다른 가족들처럼 함께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긴 했는데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 어디라고 했지?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작은 회사라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게 듣도 보도 못한 회사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니까 아무래도 둘이 벌이 차이가 꽤 날 텐데.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게 되지 않을까 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부끼리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둘 다 자기 앞가름만 잘하면 되지. 안 그러니 세아가? 네, 아버님. 혁수 씨 연봉이 저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부부끼리 그런 걸로 자격지심을 가진다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비교하고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말 참 잘한다. 나도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본 거야.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하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한 소리일 뿐이야.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과 아가씨는 저를 보며 말을 참 야무지고 똑똑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야, 오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그러셨나 봐.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아까 어머님께서도 별뜻 없이 하신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리고 사실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나도 충분히 이해하거든.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일로 서로 기분이 상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나중에 분명 서로에게 더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제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큰 걱정 없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저희에게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직 신혼이라 그렇다, 좀 더 여유를 가져봐라 했지만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만큼 저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댁에 찾아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어머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결혼한 지 이제 1년 다 되어 가지 않니?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네요, 어머니.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 친구도 결혼하고 3년 넘어서 아기 생겼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원도 많이 다녔었는데 마음 딱 내려놓고 포기할까 할 때쯤 바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편하게 비워놓고 기다리면 금방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줄 거예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위로되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하지만 따뜻한 신우의 말과 달리 어머님은 톡 쏘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혹시 뭐 불임이라던가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데 괜히 우리한테 숨기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저 혁수 씨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도 다 받아봤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문제 없다고 분명히 얘기 듣고 왔는데요. 그 말에 아버님도 말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 안 생겨서 심란할 텐데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당신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하라고. 하여튼 간에 당신은 그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아니 내가 뭘 시어머니니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래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됐다. 너희 신우 말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 말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생기겠지. 아유 엄마는 참 그냥 애가 찾아줄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왜 또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집안 대를 이으려면 아무래도 늠름한 아들이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니? 아무튼 나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기도 올리고 잔다. 우리 며느리한테서 어서 빨리 예쁜 아들 하나 찾아오게 해달라고 말이다. 내가 그렇게 간절해.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부담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콕 집어서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아이의 성별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의 말들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결혼 5년 차가 될 때까지도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시험관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나중에는 병원에서도 제 몸이 너무 약해졌다며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 걱정을 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는데 정작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제 아이가 생기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졌고 저와의 대화도 거의 없어져 갔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너 내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 몸에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었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벌써 너 나이가 몇인데?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았으면 벌써 그 애가 유치원에 들어갔겠다.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생판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는 시어머니고 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너 성격이 보통 드센 게 아닌 것 같다. 성격이 그렇게 드세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다. 솔직히 어머님의 저런 막말을 들을 때마다 이혼을 할까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아버님과 아가씨,
그리고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친정 식구들을 보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곤 했죠. 아버님과 신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늘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건강 문제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머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뭐 하고 있니? 너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놨으니 와서 밥 먹고 가렴. 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애도 못 낳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온갖 난리굿을 피우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다정한 문자를 보낸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잘못 보내신 걸까?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못되게 군 게 미안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까? 하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다정하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보내셨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로 확인하지 않고 나갈 채비를 했죠. 그때 마침 남편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 혼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관문 앞까지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엄청나게 즐거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와 계신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초인종을 누른 그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우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길고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현관문이 빼꼼히 열리고 어머님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네가 이 시간엔 여기 어쩐 일로 왔니? 네? 어머님께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고요. 그래서 왔는데요. 뭐라고? 아이고 어머나, 그 문자가 너한테 갔니?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건데.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다정한 문자를 보내려고 했던 거며 또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싶더라고요. 안에 누가 와 계신가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허둥지둥 하더니 갑자기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손님이 와 있는데. 아휴, 나도 모르겠다. 뭐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와.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저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저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의아함을 느낀 채 일단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평소 운동화나 단화만 신었고 어머님도 발이 불편해서 구두는 신는 분이 아니었기에 뭐지 싶더군요. 그리고 그 낯선 구두의 주인공을 확인하기까지는 단 1분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은 떡하니 어머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좀 당황스러운 얼굴이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뭐해? 출장은? 그런데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곧이어 하는 말은 상상 초월이었죠. 여기는 우리 혁수 새색시 될 사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남편의 색시가 될 사람이라뇨.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장난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새색시 될 사람이라니.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기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혁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출장 간다던 네가 여기 왜 있으며 저 여자는 뭐고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소리냐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빨리 애를 가지라고 했지? 네가 애를 못 가져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네? 너 대신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래다. 그러니까 너도 혁수랑 그만 정리해. 혁수한테 들어보니 요즘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다면서? 아, 그렇게 뭐하러 사니? 그럴 바에야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한 거다. 우리는 대를 이어줄 며느리가 필요하고 너는 임신이 안 되니 별 수 있니? 게다가 혁수랑도 사이가 그저 그렇다고 하고. 내가 너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서 이런 상황이 생기긴 했다만 어쩌겠니?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남편 옆에 처음 보는 그 여자는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어질어질한 정신줄을 붙잡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강혁수, 너 입 없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요즘 매일같이 밤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던 거.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 혼자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당신 믿고 이해해준 결과가 고작 이거니? 저 여자랑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 시끄러워. 어디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대. 아, 솔직히 우리 혁수는 너 말고도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 애초에 수준 안 맞을 때 결혼 안 시켰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내 말이 틀렸어? 아직까지 애 소식 하나 없는 주제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솔직한 말로 네가 뭐 볼 거 있니? 뭐 하나 빼어난 구석도 없지. 애도 못 낳지. 애초에 너 혁수랑 안 어울렸어. 그래도 혁수가 너 좋다고 하니 결혼시킨 건데 혁수도 이제 너 싫댄다. 너랑 평생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새 출발하는 게 우리 혁수 인생에도 훨씬 더 나아. 그리고 민희는 이미 임신도 했다. 임신요? 그래, 너는 못하는 임신, 민희는 바로 했어. 이제 알겠니? 네가 잘못됐다는 거? 저는 기절초풍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있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솔직하게 다 말할게. 이런 식으로 밝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나 저 여자랑 살고 싶어. 들었다시피 내 애도 가졌고. 미쳤구나. 저 여자 부모는 알아? 딸이 어쩌고 다니는지? 정확히는 미니 씨 어머니 쪽에서 우리 엄마한테 먼저 제안이 왔었어. 미니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오랜 친구고 같은 계모임 회원이신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자기 딸 미니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혼시킨 뒤에 우리 딸이랑 재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엄마가 평소에 계모임 나가실 때마다 하소연을 잘 하셨나 봐. 아들네 사이에 애가 안 생겨서 큰일이라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 제안을 하셨나 보더라고.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저 여자의 엄마가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요. 미쳤네 다들. 그래서 당신은 또 그걸 좋다고 덥석 받아들인 거고?
처음에 어머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나도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지 꽤 됐잖아. 나도 마음 멀어진 지 꽤 됐고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정신 나간 척하고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남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제게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볼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미니 씨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저와 이혼을 하고 미니 씨와 재혼을 하기로 굳게 약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여자의 뱃속에 이미 아이까지 생긴 거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봤자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오히려 허탈해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부여잡고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내가 지금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짐승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남편은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충분히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이랑 같이 산 지난 세월이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생각을 정리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끝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난리 쳐봤자 저만 괴롭고 비참하고 달라질 것도 없다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의 협의 끝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요구한 대로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과 신우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셨어요. 아버님이나 신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힘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수는 없었기에 남편의 상간녀인 박민희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소송은 왜 거느냐 따지셨는데 제가 이혼하는 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을 뿐이지 그 여자에 대한 소송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고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제일 미안하더군요. 제 이혼으로 인해 괜히 저희 부모님 마음에 깊은 못을 박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 마음에 상처 입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저를 보면서 잘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현지야.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지네 엄마가 만나봐라 어째라 했다 한들 와이프 놔두고 신나서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게 정상이니? 만약 네가 이번에 그걸 참고 용서해줬으면 그놈은 평생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바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 피우는 게 어렵지. 네 마음에 더 큰 상처 입기 전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니라더라. 그런 놈이랑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등 돌리는 게 100번 1000번 맞는 거다. 엄마 아빠는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셨기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따금씩 울컥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더 이상 그 인간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과는 당연히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신 뒤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창한 장사는 아니었고 저희 집 근처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주 조그만 솥밥집을 차리셨죠. 다른 가게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을 해놓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회사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정말 많이들 찾아와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신 편이어서 정갈하고 맛있는 솥밥과 반찬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척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현지야. 요즘은 아주 내가 사는 맛이 난다니까. 손님들이 우리 집 너무 맛있어서 주변에 다 소개한다면서 엄지를 척치켜 세워주고 가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 부모님이 진심으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런데 그 손님 중 한 명이 다른 데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리는 있는데 뭐지 싶어서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 박민이었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여자 역시 제 얼굴을 단박에 알아봤는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다른 가게 가자고 일행들에게 말하는 그 꼴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박민이는 다른 데로 가자고 했지만 일행은 여기 맛있다며 들어왔고 박민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혼도 했으니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억한 심정을 가지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슬쩍슬쩍 그쪽 테이블을 쳐다보니 박민희는 옆에 앉은 웬 남자와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부모님께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있잖아. 자주 오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나름 자주 오는 편이지. 왜? 저기 저 갈색머리 여자애 말이야. 엄마, 혹시 저 여자랑 대화해 본 적 있어? 그럼 몇 번 해봤지. 왜? 무슨 일 있어? 저기 옆에 앉아있는 남자 총각이랑 너무 잘 어울리길래 내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둘이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엄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 남편 애까지 가졌는데 갑자기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말없이 그 여자 테이블에 나갈 솥밥 정식 중 하나에만 아주 특별한 토핑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청양고추 폭탄이었죠. 엄마에게는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둘러대고요. 음식이 나온 뒤 저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그 테이블로 다가가 서빙하면서 청양고추가 산더미처럼 올라간 솥밥 정식을 그 상간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벼랑간 눈에 확 띄게 잔뜩 올라가 있는 청양고추를 보고 그 여자는 물론 같이 온 일행들 모두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음식에만 고추가 이렇게 잔뜩 올라가 있죠?
손님께서 매운 걸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듬뿍 올려드린 건데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 말에 옆자리 남자가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 주문한 적도 없고, 이 사람 매운 것도 전혀 못 먹는데. 음식 다시 해서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혹시 손님이 이 여자분 남자친구세요? 제 물음에 그 남자는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이 여자 제 전남편 꼬셔서 한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 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다들 모르셨나 보네.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다라는 제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자마자 시끌벅적하던 가게 내부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그녀와 함께 왔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움과 경멸감으로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니 씨, 내 전남편이랑 바로 재혼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애도 그때 임신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애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이게 다 무슨 애라니? 제 말에 상간녀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보긴요. 박민희 씨 맞잖아요. 내가 그쪽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시댁에서 내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당신 얼굴을. 아마 내가 세월 지나서 눈 감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얼굴은 분명히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그때 첫 번째 남편이랑도 이혼소송 중에 내 남편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몇 번째 남자예요? 미녀, 이게 다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애는 또 뭐고? 저기, 성우 씨,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다 진짜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더니 그 여자는 곤란한 얼굴로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 쌤통이었죠. 남은 일행들도 놀란 얼굴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신 부모님께도 그 여자가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놀라시면서도 한편으론 속 시원해 하셨습니다.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쯤 제가 가게 일을 마치고 먼저 집으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상간녀가 아주 화장이 눈물과 땀으로 잔뜩 번진 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큼성큼 상간녀에게 다가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까 가게 안에서 당한 망신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내가 상간녀 소송 때 위자료도 다 줬는데 뭐가 그렇게 아직도 불만인 건데? 상간녀 소송에서 몇 천만 원 내놓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니? 그 돈 내놓으면 남의 가정 파탄 내놓은 값이 다 되는 줄 알았냐고. 내 남편이랑도 헤어졌나 보지? 이혼 소송 중이야. 그 인간 말도 하지 마. 뭐만 하면 엄마 거리는 마마보이에다가 징그럽게 잘 씻지도 않고. 또 그 시어머니란 작자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전시 모두 우리 새며느리 하고 박민희에게 지극 정성이더니 결국 똑같았나 보더라고요. 이혼도 하기 전에 유부남 만나서 임신한 건 바로 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해? 네가 자초한 일인데? 아무튼 나는 다른 남자 인생까지 망치지 않게끔 도와준 거야. 당신 같은 여자 옆에 절대 두지 말라고. 나 가만 안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 해보든가.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 전 남편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 눈에 2번 다시 안 띄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늘 속이 답답하고 억울했는데 그렇게 한번 제대로 쏟아내고 나니 이제야 정말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 강혁수에게 제가 가게에서 촬영해뒀던 상간녀와 그 새 남자의 다정한 사진들을 여러 장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그 더러운 기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였어요. 이혼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만나는 그 더러운 기분을요. 제가 사진을 보내고 1시간도 안 지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현지야, 잘 지내고 있어? 사진 받았어. 나 그 여자랑 이혼 소송 중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연락하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그 잠시 잠깐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다니. 우리 엄마도 땅을 치고 후회하셔. 저런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 그래. 이제라도 뭘 잘못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서 참 다행이네. 그거 알라고 보낸 거야. 현지야,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날 딱 한 번만 더 용서해준다면 나 정말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2번 다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보세요, 강혁수 씨. 당신이 지금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한테 그 여자 사진을 보내준 건 당신이 그렇게 전부를 걸고 마음을 준 여자가 뒤에서는 저렇게 다른 남자 만나면서 당신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거. 당신이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어리석은 건지 네 2눈으로 직접 보라고 보낸 거야. 그 더러운 기분 너도 느껴보라고. 앞으로 다시는 너랑 통화할 일 없어. 너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한심한 인간으로 잘 살아가길 바래. 현자,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더 이상 대꾸도 해주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인간이 제가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제 인생에 질척거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것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동안 저는 저만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으니 그 두 인간들 역시 조금의 변화 없이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주눅들지 않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서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이는 없어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아이 가지는 건 천천히 하자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이를 안 가진 게 신의 한 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고 듬직해 보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겪어보니 다른 점도 정말 많고 실망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한테 툭 하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수도 없이 싸웠거든요. 저는 불편한 상황이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참지 않고 그냥 말하는 편인데 남편은 그게 싸가지가 없대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보기엔 남편이 제게 하는 짓이 더 싸가지 없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싸가지 없다고 한 이유는 결국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말에 관한 갈등 때문이었어요.
사사건건 저를 이 집의 아랫것 정도로 생각하며 대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트를 가도 남편 먹은 과일은 사지만 제가 먹을 건 사본 적이 없어요. 싫어하고 아예 못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구태여 일부러 사 먹고 싶지도 않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십니다. 제가 몇 번 과일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어머님은 자꾸 남는 과일을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세요. 과일 자르고 끝부분 맹탕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놨다가 어머님은 저한테만 자꾸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과일도 싫지만 남은 걸 먹어 치워야 하는 것도 싫더군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다 끝부분이라서 맛도 없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웃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당돌하네 하시더군요. 어쨌든 저는 아닌 건 아니라서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저 과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군것질도 안 하고 야채나 밥은 잘 먹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저 군것질도 잘 안 하는데요, 뭐.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사실 몸에는 술이 제일 안 좋죠, 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싸울 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싸가지가 없답니다. 왜냐면 남편하고 시아버지는 술을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일부러 들으란 듯이 비꼬면서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말하시고 저도 굳이 참지 않고 제 할 말을 하는데 꼭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는 거였죠. 또 있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을 좋아해서 밥을 끼니마다 먹을 만큼 조금씩 하는데요. 좀 오래된 밥은 손이 잘 안 가서 안 먹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직접 말했고 또 어쩔 땐 본인이 직접 찬밥 만들어서 라면에 먹기도 해요. 라면이나 볶음밥엔 찬밥이 맛있다고 일부러요.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 새로 밥을 하고 남은 밥이 있었나 봐요. 그걸 또 저한테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저 3번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밥 누가 먹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현욱 씨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제 밥은 제가 알아서 펐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긴 했지만 저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 자꾸 남는 밥, 버리는 음식을 저더러 먹으라고 하시나요? 시댁에만 갔다 오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는데 아버님 생신 때도 한번 싸웠습니다.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회사 근무 시간은 제가 오히려 1시간 더 길거든요. 근데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고 괜찮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생일상도 제대로 안 챙기고 겨우 식당이나 잡았느냐 화를 내시더군요. 황당했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매일 바쁜데 아버님 생신상까지 손수 차려드려야 되나요?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지. 기어코 바쁜 며느리한테 생신상을 받으셔야 하나요? 저희가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시자고 해도 됐다고 오지도 말라 하시길래 저는 그냥 식당 취소하고 용돈은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뭔가 꽁한지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중에서야 저에게 따지더군요. 또 저한테 행동이 잘못됐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그 소리였죠. 결정적으로 크게 싸운 일은 제 워크숍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및 야유회 일정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간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일 끝나면 따로 올라와서 남편 좀 챙겨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 같이 일하러 가는 건데 남편 밥 차려주려고 저 혼자 따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잘 먹습니다. 배달도 있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도 널려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냉장고에도 먹을 것 천지라서 얼마든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현욱 씨 저 없어도 알아서 잘 먹어요. 어머님이 정 걱정되시면 현욱 씨 아예 어머님 댁에서 출퇴근하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끊는다 하시고 전화 끊으셨어요. 아마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고 남편도 저에게 또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보고 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저보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겠다고 비꼬는 거예요. 제가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나요?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황당했던 제가 남편에게 진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너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 친정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기를 하나 손님 대접이나 후하게 받고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나는 너네 집 갈 때마다 종 취급받고 오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다 떠나서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한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에게 한 번도 지는 거 없이 잘라내듯 얘기하니까 진짜 정없이 구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들은 한평생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겐 제 말투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버릇없게 들릴 거랍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좋게 둘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어렵느냐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이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좀 들어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가 보기엔 버릇없고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도리어 싸가지 없다뇨.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해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니다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어떻게 한 번을 안 줘주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아? 그렇게 치면 한 번을 못 이길 논리를 왜 자꾸 들이미시는데? 저는 굳이 이겨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겨서 뭐 하나요? 하지만 싫은 걸 싫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시댁 문제로 남편과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저도 너무 지겹더라고요. 게다가 무조건 제 탓으로만 돌리고 저한테 자꾸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듣기도 싫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한 결혼이지 시댁 스트레스 받고 남편하고 허구한 날 그 문제로 싸우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끝이 도저히 나지 않는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서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 대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생긴 거라면 차라리 아기도 없는 이 시점에서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라고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아쉬울 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부딪히며 어떻게 사나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저를 아랫사람 하나 들어왔다는 듯이 하대하시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왔어요. 사이가 여전히 안 좋고 냉랭했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결정된 일은 없었기에 티내지 말고 양가댁은 다녀오자고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당일 아침 일찍 가서 4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저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모님이 오신다고 얼굴만 보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드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른들 이제 막 오셨는데 어딜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 이모님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셔놓고요. 출출할 텐데 전도 좀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또 그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가고 싶어요. 지금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이모님한테 인사도 드렸으니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다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뭐해? 차키 챙겨. 그런데 남편이 뚱한 얼굴이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좀 이따 가자. 이모도 오랜만에 왔는데. 그럼 우리 집은? 좀 이따 가도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 말에 남편더러 이모 옆에 앉아있으라 그러고요.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당겨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갈게. 열쇠 줘. 뭐라고? 나 혼자라도 간다고. 자기는 여기 있어. 진짜 너 이럴 거야? 너야말로. 저도 화가 나서 남편 주머니에 있던 차키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그리고 이모님께도 인사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모님 이따 가세요 그럼.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 어머님과 이모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보통 싸가지가 아니다 라고 욕하시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 그거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게 확 와닿았죠. 그냥 더 늦기 전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서 이혼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 혼자 가니까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그간의 이야기들도 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하셨고 특히 엄마는 남은 음식 자꾸 저보고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권하냐고 하시면서 너네 시부모님들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손 놓고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니 탓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장서방이 싸가지는 더 없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고요. 엄마는 좀 흥분하셨고 아빠는 어쨌든 네 일이고 네 인생이니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즐거워야 될 명절날에 엄마 아빠까지 심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빠 말대로 제 인생이니까 판단도 제가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제 방에 누워서 고민을 하고 늦은 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혼자 흥분해서 난리치는 겁니다. 저보고 성격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차분히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뭔 말을 하겠느냐,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목청 높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느냐고 핏대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일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너랑 나랑은 절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지도 못한다. 계속 살아봤자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면 다냐고 씩씩거리더니 한참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좋다고 이혼하자고 나도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고 협의가 되었으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웠죠. 아무리 협의라고 해도 그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정리할 것도 많을 테니까요. 주변 보는 눈도 무시 못할 테고 제 스스로도 이혼 꼬리표 다는 거니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능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외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싸우고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혼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 대화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피하더군요. 결국 제가 이혼 서류 갖고 와서 제 거 작성하고 줬습니다. 작성하라고. 서류 제출은 내가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기어코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홧김에 말은 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홧김 아니라고, 우리 이 문제로 결혼기간 내내 싸웠다고,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죠. 처음엔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면 자기가 작성해서 내겠다고 화내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니 갑자기 와인과 안주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냐고 하니 또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너무 감정이 앞섰다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혼 확정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표정부터가 다르더군요. 저는 일단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했는데 남편은 요 며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문제도 아니고 시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저는 고부 갈등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걸 빌미로 남편과 자꾸 싸우고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남편은 진짜 본질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일단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네가 나서서 막아주거나 중재해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아니 싸움이라도 만들지 않는다면 저도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확답은 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좀 수그러뜨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지 않느냐며 또다시 저한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어요. 물론 남편 입장에선 제가 바뀌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노력하고 변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우리는 끝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우리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다, 계속 살아봤자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바뀌겠다 어쩐다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진짜 마음이 확고해져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싸움 좋아하고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함부로 하셨고 거기에 할 말 다 하는 저를 왜 나쁜 사람 만드나요? 저라고 그렇게 할 때 마냥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닐 텐데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시댁에서 굳이 막대하는 걸 참아야 할 이유도, 또 한마디 했다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 편은 못할 망정 나서서 저 깎아내리려 하는 남편은 더더욱 필요 없고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혼 결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한 결정이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숙려기간 끝나고 확정이 나오는데 이혼 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